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3편 한국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반도체 공장이라는 것이 처음 들어온 것은 1965년입니다. 미국의 코미전자가 구미에 반도체 조립 공장을 지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설계, 웨이퍼 가공, 조립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한국에 들어온 것은 가공된 웨이퍼 칩에다가 전선을 달고 케이스에 넣는 일이었습니다. 조립이었죠. 한국 여공들이 그 일을 잘 했나 봅니다. 그 뒤에 이어서 페어차일드, 모토로라, 시그네틱스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미국 반도체 조립의 대부분을 한국 여공들이 담당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반도체 발명자인 셔클리가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연구소를 만든 해가 1955년. 거기에서 뛰쳐나온 8인의 배신자들이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만들어 첫 제품을 출하한 것이 1957년. 그때부터 그 일대가 반도체 벤처 기업들의 성지가 되었고 나중에 실리콘밸리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무렵 한국은 반도체 조립 노동력으로 그 흐름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은 외국 합작 또는 직접 투자 기업이었는데 순수한 한국 기업은 안암산업 하나였습니다. 1960년대 반도체 조립 단계를 거쳐서 1970년대에는 실리콘 웨이퍼를 가공해서 직접 회로를 만들 정도로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첫 테이프를 끄는 주역은 강기동 박사였습니다. 일찍이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유학을 가서 반도체를 전공을 했고 1962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모토로라에 들어가 많은 업적을 이뤄낸 분입니다. 1973년 미국에서 ICII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를 세우고 투자를 모집해서 한국 부천에 가공 공장을 설립합니다. 전자시계를 만들어 팔려던 계획이었는데 오일 쇼크가 터져서 자금 공급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1974년 결국 삼성의 이건희, 당시 동양방송 이사가 인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삼성의 컴퓨터 사업은 1974년에 시작된 셈입니다. 1977년에는 대한전선이 반도체 사업부를 만들었고요. LG전자가 된 금성사도 1979년 미국 IBM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민병준 박사를 영입을 해가지고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1970년대에 반도체 제조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 규모는 미미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투자 대상은 주로 건설,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가전 이런 것들이었죠. 반도체가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입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반도체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로 눈부신 성공을 거두던 시기였던 거죠. 한국 기업들은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반도체도 그런 것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반도체에 뛰어들었습니다. 삼남인 이건희가 한국 반도체를 인수할 때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NEC, 히타치, 도시바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로 성공을 거두게 되었으니까 생각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더욱 결정적 계기는 1982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이었어요. 미국 동부의 보스턴 대학으로 이병철 회장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러 가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실리콘밸리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기업인 휴렛 패커드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종이하고 펜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용 컴퓨터로 일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부하들에게 반도체 사업 기획안 작성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지요. 1983년 2월 동경에서 삼성의 반도체 산업 투자 선언을 하게 됩니다. 동경선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삼성의 본격적 반도체 투자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병철 회장을 찾아와서 삼성 반도체를 구매하겠다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1984년 5월 삼성전자 기흥 공장은 완성이 됐고 삼성은 그 해부터 애플 컴퓨터에다가 64K D램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도 비슷한 시기에 현대전자를 설립을 하고 반도체 투자에 착수를 합니다. 1981년 마쓰시다 전기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과 전두환 대통령의 권유가 결심을 굳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결심을 굳힌 정주영은 미국에 있는 강기동 박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의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1982년 11월 상공부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동경선언이 있기 3개월 전입니다. 이병철과 정주영 사이의 경쟁 관계가
삼성, 현대 두 그룹의 반도체 투자를 자극했을 수 있습니다. 이 무렵에 이병철, 정주영은 서로 감정이 무척 안 좋았어요. 현대가 갑자기 너무 커진 것이 이유였습니다. 현대는 1975년 30만 톤급 대형 유조선 건조에 성공을 하고 연이어서 1976년에는 당시 정부 예산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의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공사를 멋지게 성공을 시킵니다. 그 덕분에 현대는 삼성을 누르고 재계 랭킹 1위에 오르게 되었고 세계 100대 기업 안에도 들게 됐습니다. 이병철 회장 입장에서는 정주영은 그저 그런 건설업자에 불과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뒤처져 버린 거예요. 1977년 정주영은 전경련 회장까지 됐습니다. 그러니 이병철 회장이 속이 상할 만도 하지요. 특히 정 회장과 박정희 대통령 사이가 좋은 것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을 거예요. 사카린 사건 이후에 이병철 회장은 박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게 되었거든요. 정주영도 이병철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한 라이벌 감정을 가지게 되었죠. 삼성과 현대는 서로 비난 성명전까지 벌릴 정도로 감정이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주영이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하니 이병철 입장에서는 경쟁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사업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인간인데 감정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겠죠. 아무튼 현대가 정부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3개월 뒤 이병철 회장의 동경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정주영 회장은 강 박사에게 현대전자의 사장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강 박사가 고사를 합니다. 결국 정주영 회장이 직접 현대전자 사장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강기동 박사는 삼성과 현대 모두의 반도체 사업의 시작에 결정적 기여를 한 분입니다.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강 박사는 7개 기업을 위해서 반도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요. 삼성에 인수되었던 그 한국반도체, 또 현대전자, 쌍용그룹, 코오롱그룹, 한국화약그룹 이런 데도 강 박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준 기업 리스트에 들어있더라고요. LG, 즉 금성사는 1979년 미국 IBM에서 중책을 맡고 있던 이 민병준 박사를 영입을 해서 반도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 대표적 이 세 재벌이 비슷한 시기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두각을 나타낸 것은 삼성입니다. 64KD램에 이어서 256KD램으로도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현대전자는 출발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개발 허가 문제로 시간을 지체했죠. 농지 문제로 이 시간을 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또 D램 대신에 S램을 사업 아이템으로 선택을 했는데 제품 생산에는 성공을 했지만 구매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D램으로 전환을 했는데 고배를 마시고 맙니다. 1986년이 되어서야 D램 제품 생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금성사 역시 삼성에 비해서 그리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병준 박사의 회고에 따르면 1985년부터 금성사의 반도체 투자가 줄어들었고 1988년에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거의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10년 정도 지난 1995년 상황을 보면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D램 매출액은 64억 달러로서 NEC, 히타치를 누르고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사실 세계 1위는 1992년에 달성을 했죠, 삼성이. 현대전자는 그때 35억 달러, LG는 30억 달러로 삼성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의 성공 요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과감한 투자일 겁니다. 이 표는 1985년, 86년 두 해의 투자를 보여줍니다. 삼성이 합계 3,900억 원인데 금성은 1,900억, 현대는 1,700억입니다. 금성, 현대 모두 삼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죠. R&D 투자는 더 격차가 큽니다. 삼성이 780억인데 금성은 37, 현대가 280억입니다. 민병준 박사의 회고록에 이렇게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1985년 5인치 웨이퍼 MOS 공정을 건설하면서 300억 원을 추가 투자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구자경 회장이 100억 원만 승인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은 강진구 사장이 요청한 것 이상으로 3천억 투자를 승인을 했다. 삼성과 금성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재미교포 박사 12명, 12명을 초빙해서 금성사가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훗날 역전당하고 말았다. 1987년부터는 금성반도체가 위축이 되고 1988년부터는 삼성이 월등히 앞서가게 되었다. 이렇게 민병준 박사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 역시 커지지요. 불황이 닥쳐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 거대한 설비가 수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은 처음부터 과감히 베팅을 했고 위험이 닥쳤을 때에도 슬기롭게 견뎌냈습니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서 메모리 세계 최고가 된 것이죠. 삼성이 경쟁사들을 앞지른 또 다른 계기는 제조 방식에서 트렌치 방식이 아니라 스택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D램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음에 평면적으로 촘촘히 선을 배치하면 됐습니다. 촘촘히 이렇게 모으면 됐다는 말이죠. 하지만 회로의 집적도가 4메가 D램으로 높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배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로 쌓아 올릴 수도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회로를 쌓을 수도 있는데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회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큰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이건희 회장까지 그 결정이 올라가게 되지요. 이 회장은 둘 중에서 자, 위로 쌓아 올라가는 방식을 택하자. 스택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트렌치 방식을 택한 다른 기업들은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수율이 떨어져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밑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잘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율이 떨어지게 된 거죠. 제조가 힘들어졌던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트렌치 방식을 택했습니다. 현대전자도 트렌치 방식을 고집하다가 결국 스택 방식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행착오만큼 손실이 발생했겠죠. 1990년대 초반은 반도체 호황기였습니다. 시장도 커지고 가격도 올라가지고 다들 살만했습니다. 투자도 많이 늘었죠. 하지만 또다시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1996년부터 수요가 급격히 줄었고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1997년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그해 각각 1,835억, 2,897억 원의 큰 손실을 냈습니다. 삼성도 10년 만에 적자를 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8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또 덮쳤습니다. 98년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죠. 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LG반도체는 반강제로 현대전자에 합병됐습니다. 현대가 김대중 정부가 원하는 대북 투자를 한 대가로 LG반도체를 넘겨받았다. 이렇게 수군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현대전자가 잠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또다시 수렁에 빠져듭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되었고 D램 가격은 다시 곤두박질 쳤지요. 현대전자는 이름을 하이닉스로 바꾸고 현대계열에서 분리돼서 채권 금융기관들이 대주주가 되는 독립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도 D램 기업들은 도산과 폐업, 합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압도적인 경쟁력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1990년 D램 세계 1위였던 NEC와 3위였던 히타치가 메모리 사업부를 떼가지고 엘피다라고 하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2위였던 도시바, 6위였던 후지스도 메모리 사업부를 합쳐가지고 스펜시온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망해버렸죠. 그러던 중에 2008년 또 한 번의 반도체 불황이 닥쳤습니다. 국제 금융위기가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D램 가격 또한 폭락했습니다. 경쟁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상황, 즉 치킨 게임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이 세 기업입니다. 일본의 엘피다는 마이크론에 인수가 되어버렸죠. 이 격동의 시장 상황 속에서 2012년 SK는 하이닉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입니다. 선대인 최종현 회장도 1970년대에 반도체 사업 진출을 계획 중이었는데 오일 쇼크로 포기를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아들인 최태원 회장이 그것을 성공시킨 겁니다. 자, D램 기업들은 불황을 겪을 때마다 숫자가 줄어듭니다. 기업들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망하기 때문이죠.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1997년 전 세계 20여 개에 달하던 이 D램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숫자가. 2008년에는 8개가 되고 2014년에는 실질적으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개만 남게가 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하드디스크를 대체한 메모리 반도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D램 치킨 게임의 주범은 한국 기업, 특히 삼성전자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투자를 멈추지 않고 하는 거죠. 상대방은 적자에 기가 질려가지고 문을 닫게 됩니다. 엄청난 가격 인하를 통해서 경쟁 상대방들을 무너뜨린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악덕 기업이라고 봐야 할까요? 삼성 때문에 D램의 생산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랐다면 그런 비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은 그 반대예요. 공급자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가격은 더욱 떨어지고 생산은 증가하는 거죠. 사실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 못한 상대방 기업들은 모두 망하는 거죠. 잔인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덕분에 인류는 전에 없는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원리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정서로는 경제 원리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지만 그 덕분에 인간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좋은 사례죠. 우리는 그것으로 카톡을 하고 일정 관리를 합니다. 음식 주문을 하고 실문도 보죠. 전화기와 컴퓨터의 결합체, 그 스마트폰을 발명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인 건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반도체 없이는 아이폰 그것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성능이 좋으면서 값도 싼 삼성 반도체 덕분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대박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갤럭시 폰이 나온 후에 삼성과 애플이 앙숙이 되었는데도 애플은 여전히 삼성 반도체로 아이폰을 만듭니다. 아이폰 속에 삼성 제품 비중이 20%를 넘는다고 해요. 삼성 반도체만큼 성능 좋고 값싼 제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뿐 아닙니다. 카카오톡,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처럼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는 많은 SNS들도 메이드 인 코리아, 싸고 좋은 메모리 반도체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들은 이들을 성공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최강의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2019년 전체 반도체 매출 중에서 메모리는 26%입니다. 비메모리 또는 시스템 반도체가 74%나 되는 거죠. 한국 기업의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65%예요. 메모리 중에는 65%입니다. 자,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5%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는 덕분에 당분간은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메모리 강국의 영광이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머지않아 한계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 기술의 한계 때문입니다. 메모리 산업의 경쟁력은 회로의 선폭을 얼마나 가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7나노, 5나노, 3나노 하는 것들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문제는 이 회로의 선폭이 가늘어질수록 누설 전기가 많아져서 정밀도를 높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설계 비용, 제조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 벽을 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선발업체의 신제품 개발이 어렵다. 이것은 후발 업체가 추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삼성, SK 하이닉스와 중국 반도체 기업들 사이의 관계가 지금 그런 관계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이 아직 초보 수준이긴 하지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5나노 또는 3나노, 더 나아가 1나노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중국 기업이 언제 따라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이유는 곧 닥치게 될 메모리 기술의 한계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결정적 차이는 다양성, 창의성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하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다양한 설계와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삼성이 파운드리에 투자를 늘리겠다 한 것을 시스템 반도체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 하청 공장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어쨌든 한국 기업은 대량 생산, 획일적인 것, 이것을 잘한 겁니다. 일사불란한 군대식 문화 덕분이죠. 1983년 삼성이 64K D램 개발팀을 꾸리자마자 처음에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107명 팀원 전원이 무박 2일로 64km 행군을 한 거예요.
진짜 군대식으로 반도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그것이 대성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성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삼성도 한때 알파칩이라고 하는 이 CPU 생산에 성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 기업인 DEC 설계도로 생산한 겁니다. 한국은 군대 문화로 성공한 것들이 많습니다. 조선, 전자, 철강, 이처럼 한국의 주력 산업은 모두 군대식으로 성공을 했어요. 심지어 한국인은 예술조차도 군대식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K-팝이 바로 한국식 예술인데요. 연습생을 뽑아서 맹훈련을 시키고 작사, 작곡, 공연, 섭외 이 모든 것을 기획사의 명령으로 합니다. 반도체도 그런 방식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하지만 다양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에는 그런 방식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이죠.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D램 시장에서 후발주자에 따라잡혔을 때 미국의 인텔과 일본 기업들은 상당히 달랐어요. D램의 창시자인 인텔이 일본 기업들에 따라잡혔고 1984년 시장 점유율이 1%로 추락을 했잖아요. 인텔은 D램을 포기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전환해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미국의 자유분방한 문화와 다양한 인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성공을 이뤄낸 겁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은 전환에 실패를 했어요. NEC, 히타치, 도시바 같은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다양한 설계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계들에는 사전에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다양한 사고와 자유분방한 인재들이 필요한 겁니다. 실리콘밸리는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데 일본에는 없습니다. 사실 군대 문화의 원조는 바로 일본이죠. 그래서 인텔처럼 일본은 시스템 반도체로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중국은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죠. 물론 지금까지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12월 10일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화 유니그룹이 두 번째 부도를 냈을 정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제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만만히 볼 상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막강한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매년 전공별로 최고의 대학 순위를 발표를 하죠.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세계 100위 대학들을 보면요. 한국은 카이스트와 서울대 2개가 있습니다. 일본은 동경대 한 군데고요. 그런데 중국은 무려 그 100위 안에 18개나 들어있어요. 카이스트가 한국에선 제일 좋은데 60위거든요. 세계 60위. 칭화대는 세계 4위입니다. 생산 기술 면에서 중국이 아직 뒤처져 있긴 하지만 조만간 추월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시스템 반도체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본 같은 미래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현재의 군대식 문화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아우는 형님을 따라야 되고 부하는 상사에 복종하는 이 문화로는 사실 시스템 반도체는 어렵습니다. 명령 복종식의 군대식 문화를 평등한 개인 대 개인의 계약 문화로 바꿔내야 됩니다. 한국이 일본 같은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건희 같은 리더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각자의 자각만으로 태도를 바꿔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반도체 시리즈 세 번째 편, 오늘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은 소재 부품 장비를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서플라이 체인과 미중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